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가 11명, 23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과 광주에서도 규모는 줄었지만 감염 여파가 지속하면서 확진자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해외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근데 이게 대부분 사실 검역 단계에서 좀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까지 더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부담입니다. 이 해외 유입 현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어제만 해도 지역사회는 11명인데 28명이 나왔으니까 뭐 2배가 예. 훨씬 넘는 거 나왔죠.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합해봤어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146명인데 네. 해외 유입된 사람은 165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일주일간에 많은 차이가 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20명에 그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예. 지역사회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게 분명한데 외국에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방역 당국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고위험 국가 4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교민들 말고 예. 외국인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음성 확인서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이 있어야 하고 예. 귀국 후에 3일 이내에 전수 검사를 하고 또 2주일 자가 격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격리 해제할 때에도 진단 검사를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지역사회 감염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고려인들이 우리 농어촌에 이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요. 예. 어제 그 필리핀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 선박들의 교체 선원들이기 때문에 예. 이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대부분의 선박들이 우리 지금 선장이라든지 기관장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은 다 외국인이거든요. 예. 네. 이것을 입국을 금지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예. 이것을 사실 입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방역 강화국을 기존 4곳에서 2곳을 늘려서 6곳으로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좀 선제적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로 하면은 미국, 브라질, 인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는 환자들이 그쪽 나라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내국인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민들 거의 다 들어왔고 예. 유학생들도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어디가 많은가 보면은 필리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필리핀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줄어들면은 없애고 또 새로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좀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은 예. 일본 우리 못 갑니다. 지금 입국 금지가 돼 있어서. 예. 근데 일본에 최근에 확진자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일본을 지금 이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예.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여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미 외교적인 이유를 그렇습니다. 내세워서 국가 2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고 지역 사례 발생 저희가 집계했습니다. 23일 만에 가장 적은 11명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나오고 있고 광주와 대전에서도 다시 또 확진자가 네. 발생해서 우려를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많이 잡히고 있고요. 특히 광주하고 또 전남 지역은 선제적으로 2단계로 올려서 지금 2주일이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더 선제적으로 앞으로 2주일 더 연장해서 29일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예. 근데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광주인 경우만 해도 지금 접촉자들 아직 다 전수조사가 안 됐고 또 확인이 안 되는 접촉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한 1, 2주일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예. 또 서울 수도권의 경우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두 명씩. 예. 근데 서울 수도권이 좀 특이한 점은 여기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건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은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을 때 특히 지금 교회 같은 데서 나오고 또 특히 방판 같은 데서 전국적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것, 또 대전, 광주뿐만 아니라 충남, 전북, 또 호남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지금 전적으로 이 서쪽 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 제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지금 관건이고 아직은 숫자는 적지만 지금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수도권 얘기 좀 해보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또 대형 교회에서 신도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 사랑의 교회고 이곳의 신도가 한 10만 명에 이르는 곳인데 일단 교회 측에서는 확진자가 예배 당시에 마스크도 잘 썼고 예배 후에 바로 귀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뭐 같이 예배를 받던 분들도 굳이 전수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추가 감염의 우려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만 교인이라고 그래서 10만 교인이 뭐 다 한꺼번에 볼 일은 없는 것이고요. 또 네. 최근에는 이 대형 교회들에서 예배에서 이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들은 아주 방역을 잘 지키고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도 다 쓰고 하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예. 지금 이 사랑의 교회인 경우에서도 한 사람 확진자가 나왔을 때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느냐? 그건 분명히 아닌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신 분들은 좀 진단을 받아보고 예. 또 자가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주일 동안은 본인들이 자가격리 수준에서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보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원하면은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예. 만약에 확진이 된 사람들이 옆에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버린다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교회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예.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걸릴 수도 있다, 감염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감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나치기만 해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공기 감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교회에만 맡겨놓고서 이거 안전하다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의도에서는 올해 5월, 6월 이럴 때 뭐 현대카드였나요? 그때도 그랬고 이 여의도에서 종종 이렇게 발생하니까 직장인들과 관련된 여의도는 워낙에 또 유동 인구도 많으니까요.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또 하나생명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구로 콜센터 이런 네. 상황들이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좁은 공간 안에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에어로졸 상태라는 것이 네. 일반적인 비말은 바로 떨어지지만 네. 공기에 흐름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들이 공기 중으로 부상하게 되고 바이러스 입자들이 건조된 상태가 되면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 표면에 붙은 바이러스들도 비말 상태로 있다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건조되면서 결국은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 결국은 환기를 자주 해준다면은 농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기 감염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가 꼭 공기 감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환경에 적응이 되는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에어로졸 상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중국의 데이터들에서도 히터 공기를 통해서 5m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주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이 감염된 경우도 이거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감염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의 공기 감염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 감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거리두기 잘 하시고 계실 것이고 네. 또 자리에 앉아서도 지그자그로 앉을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환기도 잘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독이 돼야죠. 네. 며칠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소독하고 잘 닦아내면은 그 부분은 방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기, 소독,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근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기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방호막이 있으면서 뭐 아크릴판이라든지 여러 방호막이 있으면서 직장 안에서의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지금으로서는 그 콜센터 같은 경우도 감염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알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여름철에 주로 건물 안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고 이제 에어컨을 틀다 보면 아무래도 환기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직장 내 감염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까요? 그 구로 콜센터에서도 보면은 방향이 거의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바람의 방향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에어컨을 킨다 하면은 바람을 가능한 한 약하게 하고
온도는 많이 낮추면서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은 환기를 함으로 해서 농축되는 환경만은 좀 피해보자 하는 것과 또 바람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중간에 한번 막아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백신 얘기 해볼 텐데요. 그 영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의 지속 기간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고작 3개월밖에 가지 못하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모더나라는 회사가 임상 실험했는데 실험자 대상 전원에서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 물론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임상 3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 과정인데 뭐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둘 다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전 둘 다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아예 반대로 생각하세요? 일본의 지금 영국에서 그 항체가 3개월이면 뭐 거의 없어진다 하는 얘기는 실제 그 실험상에서 그런 것이고, 실제 환자들이 뭐 3월부터 6월 사이에 환자들을 해봤더니 3주에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 점점 떨어져서 3개월 이후에는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 항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방어력이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세포 면역이라는 것들도 다 있고 IgG라는 항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완전히 면역력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은 항체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예요.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했기 때문에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적어도 두 번째 재감염이 되었을 때는 전에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아주 약하게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해서 그런 상식을 다 뛰어넘고 완전히 다 없어진다. 이건 아직까지 너무 이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모더나는 좀 거꾸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어저께 나온 이 논문이에요. 지금까지 한 모더나에서 그 알러지 앤 인펙셔스 디지즈 그 연구소랑 같이 한 미국의 NIH랑 같이 한 연구로 45명의 일상을 했을 때의 결과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농도로 줬었는데 28일 간격으로 해갖고 2번을 주니까 완벽하게 항체가 생기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 결과긴 한데 이것도 부작용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제일 많은 양을 줬을 때는 뭐 구토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증상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6월 달에 600명 이상을 하기로 했어요. 이상이라는 의미는 사실 일상은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에서 600명 정도 하고 7, 8월경에 3만 명 정도의 3상을 지금 시도한다고 얘기가 된 것이고 그것을 올해 안에 상용화한다는 것인데 좀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일정하고 맞물려 있어요. 11월 이전에 어떻게든지 해결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결국은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될 수가 없는 거를 즉 이상을 했으면은 이상에서 안전성이 얼마나 되고 효과가 얼마나 되고 좀 시간이 걸려야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가서 3만 명을 한다는 건데 아마 브라질에서 하든지 미국에서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 테니까 브라질에서 할 것 같은데요. 3만 명이라는 의미는 대규모의 백신을 하고 15,000명 백신을 하고 다른 사람은 플라시보라고 그래서 전혀 맹물을 주고서 그 얼마나 감염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15,000명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 8월에 시작했다고 그래도 적어도 몇 달은 봐야 부작용도 나올 것이고 몇 달 지난 다음에 부작용이 나오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내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안 맞을 겁니다. 그 부작용이 언제 나올지 뭐 주지도 않겠지만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인구가 3억 3천인데 올해 안에 그거를 상용화해갖고 3억 3천 개를 만든다 할지라도 미국 국민들도 60%는 안 맞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백신의 문제점은 지금 효과가 아니라 이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빨리 가는 것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랑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영국에서 그 3만 건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3만 건을 해서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3억 개 하기로. 그리고 유럽에서도 연합으로 해서 사가기로 했어요. 그럼 거기서 뭐 4억 개, 5억 개를 만든다고 그래도 유럽하고 미국하고 같이 우리나라는 한 개도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없으려니와 연내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는 그 백신을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안 맞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의료진들 같은 경우 응급 백신으로서는
나는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젊고 면역력 좋으니까 간호사, 의사, 뭐 간병인 같은 사람들이 맞아보겠다고 볼런티어로 맞는 거는 얼마든지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 효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백신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가 이걸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날은 올해는 분명히 아니다 하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